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채굴 권한 박탈. 2. 5천년 전부터 극소수 한국인에게만 전수된 비밀. 3. 한국, 베네수엘라 대형 유전 확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0억 루블가량의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0억 루블은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러한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망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은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SN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 대함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 대함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4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 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SN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무기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약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기에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 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때 파고다 공원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뼈 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 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이자 1919년에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탑골공원 주변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이 밀집된 서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종로이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가 목격되는데요. 구글 어스를 이용해 살펴보니 2018년 6월 이 사진과 2022년 9월에 찍힌 의성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 건물이 잔뜩 들어섰던 탑골공원 주변이 2022년 사진에서는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재개발이 가장 난해한 도시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 종로 일대는 한산만 떠내도 유물이 묻혀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마음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사대문 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사대문 안 문화유적 종합보존 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지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탑골공원 옆 인사동 79번지는 2020년에야 지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서울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로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지표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금속활자인데요. 지표조사 도중 일부 면이 깨진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이를 들어 올리자 공깃돌처럼 생긴 금속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니 무려 1600개에 이르는 조선전기의 금속활자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동국정운의 한글 금속활자 실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종은 신숙주와 박팽년에게 훈민정음으로 한자를 읽는 기준을 정한 책을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 책이 바로 1448년에 편찬된 동국정운입니다. 워낙에 귀한 자료인 덕분에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딱 한 번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기록할 목적으로 편찬된 동국정운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금속활자는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동 깨진 항아리에서 그 금속활자 실물이 출토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조선전기의 유물이 잔뜩 발견된 탑골공원 옆 부지에서는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작은 종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동종에는 가정 14년을 미사월일이라는 글자가 있어 명종시대인 1535년 4월에 제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조선 중기에 구리로 만든 금속 유물이 출토된 것인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해 가장 고난이도로 꼽히는 종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구리를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재 보신각으로 불리는 종각에는 1980년대까지 구리 5만근으로 만들어진 동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468년 조선 세조 때 전국에서 모은 구리 5만근으로 동종을 제작했는데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에 걸렸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탑골공원은 원각사 예터인데 세조 10년 1464년 애태종 때 폐사됐던 자리에 다시 절을 세웠고 4년 뒤 구리 5만근으로 만든 종을 걸었죠. 하지만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면서 이 종은 보신각종 보물 제3호에 걸렸고 3.1절, 광복절 등을 기념해 타조했으나 1979년 종에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자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을 알리는 제야의 종만 타종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국립박물관에서 소리 없는 종 신세가 되어버렸죠. 5만근을 모아 종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리를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금속을 식기로 사용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구리가 한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흙, 나무, 돌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왔으나 녹그릇, 즉 구리를 이용해 그릇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기, 여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녹그릇의 한자식 표현인데 유기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 브론즈, 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활동, 브레스으로 구분됩니다. 신라가 가장 번성했던 경덕왕 11년, 752년 3월, 신라의 왕자 김태렴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귀족들의 관심은 김태렴 왕자가 아니라 사절단에 포함된 상인들이 가져온 신라의 물건에 있었죠. 왕자 등 일부 사절단이 간사이 지방의 일왕을 만나러 간 동안 신라 상인들은 공예품, 향료, 비단 등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단연 녹그릇이었습니다. 속일본기 등 당시를 기록한 일본의 역사서들은 이들이 판매했던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왕실의 옛 보물창고인 쇼소인에는 당시 귀족들이 사고 싶어 했던 신라산 무역품의 목록을 적어둔 매신라무레라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녹그릇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나무 그릇을 사용하던 일본인들에게 신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기는 재료의 성분과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리를 베이스로 하는 비철금속계의 합금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기를 가장 잘 사용한 것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미 신라시대에 유기 제작을 담당하는 철유전이라는 담당기관을 별도로 두면서 합금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라가 만든 유기를 두고 신라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데 명나라 이시진은 페르시아 동, 강, 은 거울을 만드는 데 좋고 신라동은 종을 만드는 데 좋다 고 쓰고 있고 1490년 동월은 고려동, 고려강, 은 질이 우수하여 당, 과송, 내에서 수입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 합금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화폐, 금속활자, 악기, 생활용기 등의 유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녹그릇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전쟁물자로 사용한다면 각 가정마다 남아있던 녹그릇을 전부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동안 그 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방파입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파와 주물로 나뉘는데 주물은 구리에 아연, 주석 합금의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촛대, 향로, 화로 등을 만드는 기법이고 방파는 구리와 주석 합금을 녹여 쇳물을 만든 후 이를 바둑알 모양의 둥근 노쇠덩어리로 만들어 망치로 쳐서 모양을 잡아가는 기법을 말합니다. 방파로 만든 것은 인체에 무해했던 덕분에 식기류로 애용됐고 소리가 청명의 꽹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기 제작 방법은 경기도 안성에서 만들었던 주물 제작법,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들었던 방파 제작법, 전남 순천에서 만드는 반방파 제작법이 있습니다. 그중 안성의 주물 제작법은 가장 쉽게 녹그릇을 만드는 방식이면서 그 조형미가 아름다워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것을 방파라고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구리 78%에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해 만든 것을 방파라고 부릅니다. 즉 방파란 가장 질이 좋은 합금을 일컫는 용어이며 잡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합금은 퉁파라고 부릅니다. 이 퉁파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짝퉁 이유래 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파를 만들기 위한 황금 비율은 구리 78%에 주석 22%입니다. 그런데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석의 양이 20%를 넘게 되면 재료가 취약해져 사용이 불가능한 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을 10% 이상 섞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잘 깨지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방자에 무려 22%의 주석 비율을 사용했고 절대 깨지지 않는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기를 산업화에 이용하기 위해 이 비율로 만들어봤으나 노쇠가 너무 찐득해져서 실패했죠.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합금 기술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요? 경기도 이천에서 통일 신라의 청동숟가락, 청동용기, 청동제기 등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그 함량을 조사해보니 청동용기의 22.5%, 청동제기의 22.3%로 측정되는 바 이미 통일 신라시대부터 방파의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가 되면서 정형화되었고 조선시대에 구리 한근의 주석 4.5냥, 즉 구리 78%의 주석 22%가 확정된 겁니다.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석의 함량이 약 18%터부터 25%까지는 600 안팎에서 두드리는 것이 가능한 구역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경험에 따라 이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활용해온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일제시대까지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놋그릇을 일제가 전쟁물자를 만든다며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방파를 포함한 놋그릇의 명맥이 끊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광복 후 연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탄가스에 놋그릇이 빨갛게 변하자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쓰기 편한 스테인리스가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파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병원성 대장균 0157균 때문인데요.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996년 일본에서 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감염을 일으켰던 공포의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릇, 방파 그릇의 일정량의 0터부터 157균을 증류수에 섞은 후 각 그릇에 담아 16시간을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방파 그릇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항균이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방파는 농산물 재배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농약도 족집게처럼 검출한다고 하죠.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한 음식물을 담으면 자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덕분에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물을 노수저로 독성 여부를 검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명맥이 끊겨 고급 한정식집이나 제기용으로나 사용되던 방파가 최근 웰빙 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방자는 팥빙수나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 등을 담는 그릇으로, 샐러드를 담는 그릇으로 그 사용처가 다양화됐고 최근에는 취미로 방파를 배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저 역시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방파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집에 손님 맞이용 방파 그릇을 몇 개 구비해둘 계획입니다. 잊혀질 뻔했던 방파의 매력에 여러분들도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 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